그러면은 다음 질문으로 또 넘어갈게요. 다음 질문은 비슷한 내용을 세 분이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더리움에 관련된 질문을 모아놨는데 앱수가 많아지고 활성화되면 수요가 오르는지라고 손방현님이 질문을 해주셨고, 일단 다 이더리움에 관한 질문이거든요. 마지막 그 찌니님은 이더리움의 장단점에 대한 질문이었고요. 그래서 이더리움의 몇 가지 중요한 이제 이슈를 짚어볼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아서 이 질문을 제가 선택을 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이제 이더리움의 수요에 대한 이제 질문인 것 같아요. 이더리움의 수요는 지금 현재 2.0으로 업그레이드 되기 이전의 상태에서 보면은 이더리움 네트워크 상에서 수수료로 사용되기 위한 그 수요가 이제 가장 주된 수요인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네트워크 수수료라는 거는 뭐냐면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그래서 이더리움이 뭔지를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이더리움은 일종의 OS인 거고, 그 OS 위에서 작동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앱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흔히 Decentralized 앱이라고 해서 DApp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앱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연료인 거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디지털 오일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연료를 사용해서 필요를 하는데, 그 앱들이 일종의 기계라고 생각을 하면은, 기계마다 어떤 기계는 되게 단순한 기계고 어떤 거는 굉장히 복잡한 기계고, 그러기 때문에 기계에 따라서 요구하는 그 연료의 양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거는 마치 우리가 1000cc 오토바이 랑 3000cc 자동차를 놓고 보면 둘 다 이동수단이긴 하지만은 갈 수 있는 거리나 쾌적함이나 이런 게 다 다르듯이, 이 오토바이 탱크를 만땅으로 채우려면은 지불해야 되는 액수가 조금 작겠죠. 3000cc의 차는 더 많은 양의 기름을 사야지 달릴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보통 이 연료를 갖다 표시를 할 때 이거를 가스로 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오토바이에 5리터의 기름을 넣어야 된다고 가정을 하면은 1리터당 기름값이 3달러다 치면은 그 기름을 채우기 위해서 필요한 가격은 15달러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 5리터에 해당하는 게 이더리움에서 말하는 가스인 거고, 1리터랑 기름값에 해당하는 게 이더리움에서 얘기하는 고에이인 거예요. 고에이는 사실 이더리움이랑 같아요. 그냥 1 빌리언 고에이가 1 이더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단위인데, 그 작은 단위를 사용을 해가지고 이더리움 상에서 돌아가는 앱들이 필요한 연료의 가격을 나타낸 거죠. 그래서 이더가 있어야지 그 이더를 가지고서 가스를 살 수 있는 거고, 이더리움 상에서 돌아가는 그 앱에 따라서 필요한 가스의 양이 다르기 때문에 어떨 때는 이더리움이 많이 필요한 거고 어떨 때는 조금 필요한 거고,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더리움 상에서 앱이 많이 생겨나가지고 그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은, 그러면 물론 이더리움의 수요가 늘어나는 식으로 이제 연결이 되겠죠. 근데 만약에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앱이 많이 생겨가지고 활성화가 되면은 이더리움에 대한 수요는 오릅니다. 예, 그거는 맞는 말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 분이 질문하신 이제 가격이 올라가면은, 이더리움 가격이 올라가면은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느냐라는 이제 질문을 하셨는데, 경쟁력이 떨어지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네트워크에 체증이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가스 프라이스가 올라가는 경우, 이럴 경우에 이제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간단한 앱을 하나 굴리려고 그러는데도 그거에 대한 비용이 많이 들어버리면은, 그러면 점점 사람들이 사용을 안 하게 되고, 그러면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인 거고, 이더리움 가격 자체가 오른다고 그래서 이더리움 네트워크 자체의 경쟁력이 떨어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에 비유할 수가 있느냐면은, 실제로 네트워크의 그 경쟁력을 하락시키는 가스 프라이스의 변동이지 이더리움 가격 자체의 변동이 아니라는 거, 요거를 일단 명심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질문이 나온 게 그 이더리움의 발행량에 대한 질문이 있었어요. 이제 발행량이 비트코인처럼 제한적이지 않기 때문에 어떤 가치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냐라는 내용이었는데, 이거는 이제 흔히 이제 비트코인 추종자들하고 이더리움 추종자들하고 서로 싸울 때 많이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죠. 이제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 정도들을 보면은 비트코인만이 오로지 가치가 있는 자산이라고 믿는 그런 분들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런 분들은 이더리움의 공급량이 정해져 있지 않고 의미로 커뮤니티 위에서 이렇게도 막 되고 저렇게도 되고 할 수 있는 그 여지가 남아있는 게 어떤 이 자산의 희소성이 보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가치가 없는 거다, 이렇게 이제 논리를 피는데, 저는 뭐 그렇게까지 비판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은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 목적을 위해서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위해서 트레이드 오프를 좀 한 거거든요, 서로. 비트코인은 돈이 되기 위해서 태어났고, 돈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중요하다고 여기는 물성 중에 하나가 통화 정책이 예측 가능해야 되고 안정적이어야 되고, 이제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거죠. 불확실성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프로토콜 자체도 별로 변화가 없고, 프로토콜 업그레이드도 굉장히 보기 드물어요. 비트코인은 어쩌다 한 번씩 있고 안정적인 거고, 그거는 돈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물성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진 거고요. 그런데 이더리움은 돈이 되기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더리움한테 이런 거를 요구할 수는 없어요. 제 생각에는 이더리움은 말씀드렸듯이 월드 컴퓨터 OS인데, 이 OS는 분산된 OS인 거죠. 그래서 코드 실행을 중개인이 한 군데에서 하는 게 아니고
네트워크에 여러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씩 분산돼서 코드 실행이 되는 그런 분산된 네트워크인 거죠. 그런 경우 네트워크를 작동시키기 위해서 이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코드 실행을 하나씩 다 해줘야 되는데 돌아가면서 그런 사람들한테 코드 실행을 하게끔 충분한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보상으로서 이제 이더리움을 줘야 되는 건데 그 적절한 보상이 얼마인지 잘 가늠이 안 되니까. 왜냐면 이거는 아무도 해보지 않은 어떤 지금 실험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그 보상 레벨이 뭔지 미리 딱 정해놓기보다는 상황을 봐가면서 보상량을 정하자라는 그런 논리였던 거죠. 그래서 미리 정해놓지 않고 네트워크가 성장하는 과정을 보면서 네트워크가 요구하는 그 보상에 요구되는 보상 레벨이 뭔지 봐가면서 공급량을 조금씩 수정해 나가자는 이제 그런 논리였던 거죠. 그래서 룰 베이스드 서플라이 스케줄이 아니고 그래서 임의로 정하는 그런 서플라이 스케줄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꼭 가치를 훼손하는 약점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비판적인 것 같고 어느 정도 이제 이 커뮤니티 자체가 조심스럽게 그래도 공급량을 지금 정해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그건 또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면은 임의로 정하는 공급량이다 하더라도 과거의 추세를 보면은 인플레이션 레이트는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시간이 지남으로써. 그러니까 그래도 보수적으로 이 공급 스케줄을 여태껏 정해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우려는 너무 크게 가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지난번에 얘기했던 EIP1559가 실행이 됨으로써 실제로 이더리움의 일부가 수수료로 사용이 되면은 그것이 소각이 되게끔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공급이 지금 마이너스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도 펼쳐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뭐 그렇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단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달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한 장단점은 이제 제 생각에는 다른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과 비교를 했을 때 장단점을 여쭤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과 비교를 했을 때 장점은 뭐냐면은 이더리움은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으로서 최초 선두주자였기 때문에 벌써 이미 굉장히 많은 큰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어 있고 많은 개발자들이 모여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많은 유저들도 모여있기 때문에 이더리움 상에서 뭔가 그 앱을 만들면은 사용자들을 끌어모으기에 굉장히 유리한 환경인 것 같아요. 그거에 비해서 다른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비교적 그 커뮤니티가 이더리움처럼 방대하지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좋은 앱을 만들어도 유저들이 모일지 안 모일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있어서 개발자들 입장에서는 선뜻 가기에 좀 약간 우려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제 그러면 이제 이더리움의 어떤 장점인 것 같고 단점은 1.0의 상태에서는 네트워크의 효율성이 많이 모자란 부분이 있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더리움의 성공적이기 때문에 따라오는 어떤 단점인 건데 유저들이 많이 모인 거에 비해서 이더리움 네트워크 자체는 확장성에 있어서는 많은 어떤 아쉬움을 많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효율성이 좀 떨어지고 그런 것이 단점인 거죠. 그래서 2.0으로 업그레이드 하면서 이거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지금 2.0으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해결하려는 방식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2.0에서는 지금 이제 샤딩이나 레이어 2 솔루션을 통해서 이거를 해결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런 식의 해결 방식이 결국에는 이 앱 개발자들한테 많은 부담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면은 이제 샤딩이나 레이어 2 솔루션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어떤 프릭션들이 있단 말이죠. 이제 그런 것들을 앱 개발자들이 스스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건 너무 큰 부담이라고 이렇게 느끼고 그렇기 때문에 샤딩이나 레이어 2 솔루션이 아닌 베이스 프로토콜 레벨에서 모든 걸 해결하는 게 앱 개발자들한테 부담을 덜어주는 거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기 위해서 태어나는 어떤 다른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들이 있죠. 플로어라든지 솔라나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인데 어떤 플랫폼이 내세우는 것들은 자기네들은 어떤 이런 프릭션 없이 해결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지금 정면으로 내세우면서 열심히 개발자들을 끌어모으려고 하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인 겁니다. 사실 이렇게 뭔가 되게 획기적인 기술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다음 질문 궁수의 전설님께서 현재 알트코인들이 지향하는 사업은 중앙화된 서버 장치로도 할 수 있는 일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99.9% 알트코인들은 모두 없어질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알트코인들이 지향하는 사업이 정말 실효성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사실 한마디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데이터적인 관점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블록체인이라는 것 자체가 동일한 데이터를 굉장히 여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여러 군데의 데이터베이스에 동일한 데이터가 계속 담기는 거다 보니까 구조상 굉장히 비효율적이거든요. 근데 특정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굉장히 효율성 있게 쓰일 수 있는 거죠. 그게 대표적으로
금융 분야의 신뢰성을 유지시켜주는 데 있어서는 이런 블록체인이 굉장히 비효율적인 구조를 갖고 있지만 되게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알트코인들이 지금 지향하는 사업들은 다 중앙화되게 할 수 있지만 이거를 탈중앙화되게 하려고 할 때 그런 어떻게 쓸 수 있느냐가 그 알트코인이 성공하느냐 마느냐를 결정할 것 같아서.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제공하는 거는 탈중앙화된 솔루션인데, 탈중앙화된 솔루션이 중앙화된 솔루션보다 월등히 좋아야지만 성공할 확률이 큰 거죠.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그냥 중앙화된 솔루션인 경우가 훨씬 더 좋은 점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블록체인으로 하면은 뭔가 이게 모든 만병통치약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모든 게 탈중앙화 솔루션만이 중앙화된 것보다 나은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프로젝트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제 그런 것들은 좀 약간 의심할 필요가 있고, 그런 걸 떠나서 그냥 아예 처음부터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뭔가 이게 처음부터 작정을 하고서 사기를 치겠다고 시작하는 블록체인 프로젝트도 많거든요. 그런 것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의도는 좋지만은 이게 블록체인이 뭔지 잘 이해도 못하고서 뛰어드는 경우, 그러니까 아까 지금 얘기한 것처럼 무조건 탈중앙화자만 갖다 붙이면은 뭔가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서 이해도 없이 뛰어드는 경우,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은 거고, 그런 경우도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떤 경우는 이 모든 걸 다 이해를 하고 있어도 여러 가지 프로젝트가 달라붙어서 경쟁이 붙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럴 경우에는 경쟁에 밀려서 결국에는 포기를 한다든지 뭐 그런 경우도 있는 거죠. 그래서 성공 못하는 경우도 있는 거고, 이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성공하는 케이스라는 거는 굉장히 모든 게 갖춰져야지만 일어날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알트코인들이 실패할 거고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저는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서 접근을 해야 되는 거고, 이 블록체인 프로젝트라는 게 굉장히 초기 투자 이거거든요. 굉장히 얼리 스테이지 인베스트먼트이기 때문에 엄청난 리스크가 따르는 건데, 원래 이런 초기 투자는 전문 투자자들만 할 수 있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벤처 캐피탈들만 원래 전통적으로는 그런 데서만 투자를 했던 거고, 그런데 블록체인은 코인이라는 게 있는 바람에 리테일들까지도 참여를 할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문 투자자가 아닌 리테일들까지 이게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인베스트먼트에 대한 투자의 길이 열려버린 거예요. 리테일들한테까지.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해서 어프로치를 해야 될 그럴 필요성이 있는 거죠. 네, 확실히 벤처 투자의 비율가 굉장히 적절한 것 같아요. 뭔가 뭐 100이라고 했을 때 대부분 실패하고 살아남는 거는 극소수. 그 극소수가 엄청나게 대박을 터뜨려서 수익이 나는 이런 구조인데. 맞습니다.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벤처들도 리스크 관리를 하기 위해서 한두 개씩 안 하고 보통 한 예를 들어서 포트폴리오 50개 정도 투자를 해서 그 중에서 뭐 40개는 망하고 한 5개는 뭐 브레이크 이븐 하고 나머지 5개에서 뭐 대박을 친다든지, 그래서 전체적인 포트폴리오 수익률을 평균에 내봤을 때는 한 20-30% 수익을 내는 이런 전략을 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문가라고 불리는 벤처 캐피털리스트들조차도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하기 위해서 분산 투자를 하고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건데, 일반인 투자자들이 뭐 알트코인 한두 개 투자를 해가지고 성공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이고, 이제 그런 걸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포트폴리오 이론이랑 뭔가 굉장히 유사한 부분이 있지 않나 싶기도 하네요. 예. 근데 그것도 그렇고, 또 이런 어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인베스트먼트를 원래는 리테일한테 함부로 접근하도록 놔두면 안 되는 건데, 코인 업계의 특성상 지금 그렇게 돼 있는 건데, 누군가는 이거를 스크리닝하고 필터링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거기서 거래소들이 해야 될 역할이 굉장히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코빗이 굉장히 보수적으로 상장 정책을 가져가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런 것을 갖다 염두에 두고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어떤 대형 거래소들이 엄청나게 많은 코인을 무분별하게 상장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더 정리를 하면 코빗에 상장되는 코인들은 되게 좋은 프로젝트들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될까요? 그죠. 엄청나게 굉장히 다른 거래소에 비해서 엄선돼서 보수적으로 평가를 해서 상장되는 코인들인 거고, 그 안에서도 물론 성공하는 게 있을 거고 실패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나름대로 이 업계의 상황을 잘 분석을 한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그래도 좀 제공을 해도 괜찮다 싶은 것들을 저희들이 상장을 하고 있는 거고, 이거를 엄선하게 해야 되는 이유는 굉장히 큰 리스크가 따르는 투자 대상이기 때문이라는 거를 좀 전달을 하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뭐 마지막으로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 이게 실용성 있는 건지 이렇게 알아볼 수 있는 리스트나 뭐 그런 내용들이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이건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 프로젝트들은 사람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프로젝트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이 프로젝트가 뭔지를 일단 이해를 해야 돼요. 이거는 일종의 네트워크인 거고, 네트워크가 성장을 하려면은, 크게 성장을 하려면 글로벌하게 가야 되는 거고, 왜냐면 리스크가 많기 때문에 그 리스크에 충분히 보상을 받려면은 이 네트워크가 굉장히 커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타겟 시장 자체가 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만 국한된 네트워크는 그 성장이 제한적인 거예요. 글로벌 마켓을 대상으로 해야지 리스크를 보상받을 수 있는 충분한 리턴이 나오는 거고, 그러려면은 이걸 글로벌한 네트워크로 성장시킬 만한 능력을 갖고 있는 인재들이 모여서 하고 있는 프로젝트인지 아닌지 그거를 봐야 되는 거고, 그러면 그 인재들을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이 인재들이 영어도 못하고 프로젝트가 글로벌하게 성공을 시키기 위해서는 글로벌한 커뮤니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능력도 없고, 이런 사람들이 이끌고 있는 프로젝트들은 우리가 투자를 하면 안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은 프로젝트를 이끄는 사람들이 과거에 어떤 경력을 갖고 있고 그런 정보들이 공개가 돼 있어야지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것조차 공개 안 하는 프로젝트도 한국 김치코인들 중에는 많거든요. 그런 거는 다 제거해야 된다는 거죠, 대상에서. 오늘은 이렇게 5가지 이 질문들을 뽑아가지고 답변을 드려봤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굉장히 좋은 내용이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Ask Me Anything!